因为我不相信，我还是不相信他杀人，他就把我带到现场了，我都还认为只是一场梦。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여성의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랑이었고 아내는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 본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살인을 저지른 남편을 향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살인범 남편 그리고 아내의 선택을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이 남성의 이름은 태호, 당시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이었고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고향인 중국 후난성으로 돌아왔고 태호는 새로운 삶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에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지인들을 하나둘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6개월이 지나자 채팅방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현실에서는 잘 몰랐던 사이였지만 온라인에서는 매일같이 말을 주고받는 꽤 가까운 관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16년 5월 4일 저녁, 태호는 새로 취업한 회사의 업무로 외지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상사에게 혼이 나는 바람에 기분이 몹시 상했고 그는 그날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싶었는지 채팅방 사람들에게 갑작스레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예고 없는 호출이었지만 몇몇 채팅방 사람들은 흔쾌히 자리에 나왔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2차 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장위한 당시 21살 여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채팅방에서 귀여운 나뭇잎이라는 닉네임을 쓰던 여성으로 평소에도 활발히 대화에 참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채팅방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 근무를 마치자마자 곧장 노래방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술을 마신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긴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있던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장위한을 위해 택시를 잡아주었는데 이때 장위한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혼자 택시 타기 무섭다 라며 근처 호텔에 묵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그런 장위한과 함께 호텔 프런트까지 함께 가서 체크인을 도와주겠다고 말했고 이 상황은 채팅방에도 사진과 함께 공유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막 노래방을 나서던 태호가 장위한이 남성과 함께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간다는 내용이 채팅방에 올라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장위한이 자신과 같은 방향에 산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위한, 나랑 택시 같이 타고 집에 가자. 어차피 길도 같은 방향이잖아. 내가 데려다 줄게. 장위한은 태호가 이 채팅방을 만들고 또 모임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를 믿을 만하다고 여겼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태호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여기 근처 강 쪽으로 바람이나 쐬러 갈래? 이에 장위한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날 모임의 주최자이자 채팅방의 리더였던 태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술기운 탓에 그 제안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태호가 안내한 강 근처 외진 풀숲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호는 갑자기 장위한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장위한은 즉시 강하게 거부하며 저항했지만 그는 힘으로 그녀를 억누르더니 곧바로 길가의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던 장위한의 목을 조르던 그는 어느 순간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호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풀숲 깊숙한 곳으로 끌고 들어가 숨긴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지만 아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왜 이렇게 늦었는지 또 옷과 몸이 왜 그렇게 더러워졌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자리에 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심장이 쿵쾅거려 잠에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누운 채로 들키지 않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식사를 마친 뒤 태호는 출근하지 않은 채 집을 나섰고 곧장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꽃을 심는 데 쓰는 작은 삽 하나, 담배 2갑, 생수 2병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그는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 근처 길가에 앉아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신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는 다시 숲을 속으로 들어가 시신이 숨겨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신이 굳어있던 탓에 피해자의 한쪽 팔이 하늘을 향해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피해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착각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신을 묻기 위해 땅을 파는 내내 그의 손은 계속 떨렸고 게다가 그의 손에 쥔 것은 원래 꽃을 심는 데 쓰는 작은 삽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파도 제대로 된 구덩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전화 왔더라. 왜 출근 안 했냐고 묻던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지금 퇴근 시간 다 됐어.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내와 함께 집 아래로 내려가 몇 달 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아내는 남편의 표정이 유난히 어둡고 불안해 보인다는 걸 느꼈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물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호는 아내에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곧 태어날 아이를 언급하며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며 그의 손을 잡고 스스로 경찰에 가 모든 사실을 밝히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검색한 것은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량이었고 중국에서는 살인죄로 사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도저히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결국 직접 현장에 가서 시신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임신 중인 아내가 시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을까봐 끝내 동행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현장 이야기가 오가던 중 태호는 시신이 발견될 수 있으니 먼저 캐리어에 담아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두 사람이 함께 현장에 도착해 숨진 피해자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아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3차례나 세게 때리며 오열했고 태호는 그 옆에서 담배를 반갑 넘게 연달아 피워 물며 극도의 불안과 긴장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태호는 시신을 캐리어 안에 넣고 도주를 시도하려 했지만 그 순간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안 돼. 우리에겐 아직 태어날 아이가 있어. 당신 아이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돼.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모든 걸 경찰에 말해야 할 때야. 난 당신을 믿어. 그녀는 남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站在我旁边一直摸我的手，叫我别怕，一直在鼓励我。 결국 태호는 아내의 설득에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인근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태호가 자수했고 범행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련 법에 따라 형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수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태호. 그는 지금도 감옥 어딘가에서 언젠가 다시 아내와 아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풀숲에서 반으로 접힌 채 캐리어에 담겨버린 피해자, 죽은 피해자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그날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다시 집으로 초대해 다시 관계를 맺는 이 일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장면을 남편이 직접 지켜보게 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믿기 어려운 영화 같은 일이 한 부부에게서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我说跟你捂热，反正进展了嘛，我觉得你还是可以，我喜欢你，我就想要嫁。我说问你今晚给来，他就 그렇다면 아내는 왜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으며 남편은 어째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강간범을 다시 초대한 아내를 다뤄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6일 중국 윈난성. 그날 새벽 한 시골 마을에서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급히 출동한 현장에서는 한 남성이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수한 인물은 31세의 기혼 여성이자 내 아이의 엄마 장홍후였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남성은 그녀의 이웃이자 평소 남편과도 가족처럼 지냈던 41세의 남성 링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울먹이던 장홍후는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갑자기 집에 들어와 저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지키려다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링쿤은 침대 위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고 목부터 가슴, 복부까지 이어지는 깊은 자상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식기 부위는 심하게 붓고 검붉게 변색돼 있었으며 피부 일부가 벗겨질 정도로 심각한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식으로 죽였던 걸까? 경찰이 장홍후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있던 바로 그때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음을 입증할 부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장홍후의 체내에서 사망한 링쿤의 체액이 검출되며 이는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고 그녀의 말처럼 강제로 범해진 뒤 저항 과정에서 살인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망한 링쿤의 옷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신발 역시 침대 옆에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런 정돈된 흔적이 링쿤뿐 아니라 장홍후의 옷가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심리적으로 극도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상황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옷이나 신발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야 정상적인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하고 정돈된 상태의 현장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한 경찰은 다시 한번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몹쓸 짓을 하려던 사람이 자기 옷과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한 뒤 몹쓸 짓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설마 강박증이라도 있는 강간범이란 말인가?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곧바로 사망한 링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링쿤이 자신이 성폭행했던 장홍후와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장홍후의 휴대전화에는 사망한 링쿤과의 통화 기록이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흔적으로 보였고 이에 경찰은 장홍후에게 왜 링쿤과 통화를 했는지 또 왜 그 통화 기록을 삭제했는지 그리고 왜 현장에서 옷가지가 그렇게까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장홍후는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고요. 그날 밤도 제가 일부러 다시 부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다시 만나자고 유인한 뒤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을 계속해서 감식하던 경찰은 초기에는 이 사건이 장홍후와 링쿤 단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던 중 두 사람 외에 제3자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발자국은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누군가가 잠시 집안에 들어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망을 좁혀 이 세 번째 인물을 특정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현장에서 발견된 그 피 묻은 발자국은 장홍후의 남편이 평소 신던 신발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남편 조타호를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타호는 이웃 링쿤을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으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자신의 아내와 링쿤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이자 믿고 따르던 링쿤이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분노에 휩싸인 그는 곧바로 가위를 들고 링쿤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만 보면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의 우발적 범행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는 왜 배신의 당사자였던 아내는 살려두고 링쿤에게만 공격을 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욱이 앞서 아내 장홍후는 경찰 조사에서 링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반면 조타오는 살인을 저지른 건 전적으로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진술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엇갈리기 시작했고 이에 경찰은 장홍후를 다시 불러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자백했다라고 말하며 떠보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남편의 피 묻은 발자국을 근거로 장홍후에게 계속 추궁을 이어가자 장홍후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이 모든 일이 남편과 함께 미리 준비한 계획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링쿤이 살해되기 한 달 전인 2010년 9월에 어느 늦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밤 농사일을 마친 장홍후는 내 아이를 재운 뒤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성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곧장 장홍후가 누워있던 침대 쪽으로 다가왔고 자신이 이웃 링쿤이라고 밝히며 남편이 출장 중인 걸 알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오랫동안 장홍후 당신을 좋아해왔다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홍후는 깜짝 놀라며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평소 남편과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녀는 미쳤냐라며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링쿤은 장홍후의 이런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내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 장홍후는 결국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링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녀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욕적인 밤은 장홍후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한때는 잘못된 선택까지 떠올렸지만 내 아이를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지 약 일주일이 지나자 양심의 가책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결국 장홍후는 외지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밤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조타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가족처럼 믿고 지냈던 이웃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그는 극도로 분노했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것은 눈물로 얼굴이 얼룩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타오는 그런 아내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我第一疑问的话就是问你是勾引李坤也好，李坤强奸也好，我是从事证明的。 그리고 남편이 이 말은 장홍후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는커녕 의심부터 던지는 남편의 반응에 장홍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도대체 무엇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증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남편의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을 거란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홍후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결국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장홍후는 자신이 세운 끔찍한 복수 계획을 남편 조타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 계획의 이름은 바로 상황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10년 10월 9일 오전 장홍후는 링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我说被你侮辱，反正进展了嘛，我觉得你还是可以，我喜欢你，我就想要嫁。我说问你今晚给来，他就 그리고 링쿤이 그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가자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링쿤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타오는 미리 집을 떠나 뒷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홀로 남은 장홍후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남편 앞에서 다시 그 끔찍한 상황을 연기해야 하는지, 또 그 선택이 정말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있던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링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링쿤은 스스로 옷을 벗어 장홍후의 옷 옆에 가지런히 정리한 뒤 불을 끄고 침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비교적 침착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뒤 장홍후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괴로움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계획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욕실에 다녀오겠다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고, 곧바로 남편 조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조타호는 즉시 집으로 향하면서도 아내에게 저번처럼 상황을 재현하며 시간을 끌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장홍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링쿤에게 한 번 더 관계를 요구했고,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링쿤의 중요 부위를 움켜쥐며 갑작스럽게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집 안으로 뛰어든 조타오는 아내를 덮치는 링쿤의 모습을 보자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조타오는 곧바로 흉기를 휘둘러 링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장홍후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링쿤의 죽음이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은 장홍후가 링쿤에게 전화한 통화 기록 삭제 흔적, 두 사람이 벗어둔 가지런히 정리된 옷까지, 그리고 남편 조타호의 피 묻은 발자국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링쿤을 살해한 조타호에게 사형, 그리고 장홍후에게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다시 짓밟아야만 했던 그녀의 선택은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수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진 뒤에도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귀찮게 매달려 온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그런 이별 후의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의사의 꿈을 키워왔고 결국 나란히 의대에 합격한 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어 벽 안에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6년 연애 후 의사가 된 커플, 그런데 그녀는 왜 남자친구를 토막냈을까를 다뤄보겠습니다. 2010년 7월 24일 중국 후난성의 한 병원,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류진이 실종된 지 벌써 이틀째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꺼진 상태였고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척과 지인들까지 총동원해 도시 곳곳을 수소문했고 길거리에는 실종 전단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류진은 7월 22일 밤 9시쯤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만나러 간 줄 알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인 23일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23일 하루 휴가를 낸다는 문자 메시지를 류진에게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휴가를 냈다는 그 다음 날인 24일이 되어도 가족은 물론 병원 쪽에서도 류진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류진의 아버지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병원 일에 너무 지쳤어요. 그러나 이 문자를 받은 직후 아버지는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从来我养到20几岁没有说过很累，他不管做什么事要他帮做什么事，他都从来没有说过这三个字我很。 류진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장 먼저 그의 실종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은행 계좌를 조회했지만 그가 집을 나선 22일 밤 이후 며칠째 어떠한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류진이 실종되던 날 밤에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자주 등장하는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류진이 실종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류진의 전 여자친구 후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년간 연애한 사이였지만 한 달 전 결별하며 연락을 끊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류진의 전 여자친구 후팡을 찾아 나섰습니다. 후팡은 대학원 졸업 후 현재 류진과 같은 지역인 중국 후난성의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후팡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었고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조용하고 학구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로부터 류진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자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병원 일 때문에 바빴고 류진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후팡은 경찰의 질문에도 차분하게 응했고 주변 동료들 역시 그녀를 두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팡 씨는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출근했어요. 저희도 후팡 씨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건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일이어서 저희가 깊이 묻진 않았죠.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병원 직원들끼리 단체 여행도 있었는데 후팡 씨도 같이 갔고 분위기도 좋아 보였어요. 주변 동료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경찰은 일단 후팡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경찰은 류진이 실종된 그날 밤의 통화 기록 중 또 하나의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590으로 끝나는 유선 전화와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번호는 후팡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한 마트 인근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그 전화 부스를 찾아갔지만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렇듯 단서가 사라진 듯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직접 건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찰은 전화부스 주변의 모든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한 모텔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당 모텔의 숙박자 명단에 류진이 실종된 날인 7월 22일 밤 후팡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 속에는 7월 22일 밤 9시경 후팡이 혼자 프런트에 도착해 체크인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블 침대가 있는 201호 객실을 배정받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뒤 류진이 전화를 하며 모텔에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후팡이 들어간 201호로 향했고 이후로는 류진이 객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3일 새벽 5시경 후팡은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고 약 40분 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손에 빨간색 대형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가방은 전날 밤 체크인 당시에는 없었던 처음 등장한 물건이었는데 후팡은 그 캐리어를 들고 다시 201호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후팡은 또다시 혼자 모텔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빨간색 대형 캐리어를 들고 나타났고 그 캐리어 역시 201호 객실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촬영된 모든 CCTV 영상 어디에도 류진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 27분 후팡은 모텔에 택시 한 대를 호출했습니다. 후팡은 택시기사를 직접 201호 객실까지 안내했고 객실 안에 있던 붉은색 캐리어를 함께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기사 혼자 캐리어를 들어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 쉽게 들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힘을 써 캐리어를 간신히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역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후팡이 혼자 캐리어를 들고 객실로 들어올 땐 별 무리 없어 보였지만 택시기사가 그것을 꺼낼 땐 허리를 굽히고 온몸에 힘을 줘야 할 정도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후 캐리어는 택시에 실렸고 후팡은 객실로 돌아가지 않았고 곧바로 퇴실 절차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모텔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류진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한 경찰은 두 사람이 머물렀던 201호 객실에 대한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객실 내부를 면밀히 조사했고 욕실을 포함해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공간들에서 여러 곳에 혈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혈흔을 DNA 분석한 결과 그 주인은 실종된 의사 류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황을 통해 경찰은
류진이 바로 이 201호 객실 안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류진이 객실에 들어간 직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 다름 아닌 후팡이었습니다. 다시 사건을 정리해보면 류진은 7월 22일 밤 외출한 뒤 실종됐고 그날 밤 후팡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3일 후팡은 2개의 캐리어를 들고 모텔을 떠났고 7월 25일에는 류진의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지쳐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26일 후팡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직장 동료들과 단체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류진이 모텔에서 이미 살해됐고 그의 시신이 캐리어에 담긴 채 후팡이 여행을 떠나기 전 사이 어딘가에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류진이 실종된 날 후팡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던 기사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후팡이 캐리어를 다루는 내내 극도로 예민하고 긴장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캐리어를 옮기는 동안 항상 그 옆을 지키며 떨어지지 않았고 택시에 올라탄 뒤에도 몸을 캐리어 쪽에 바짝 붙인 채 잠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고 즉시 후팡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텔에서 채취한 혈흔 증거를 바탕으로 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갔고 결국 후팡은 전 남자친구 류진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에 따라 수사팀은 도시 외곽의 한 폐가로 향했고 그곳에서 경찰은 벽돌로 쌓아 감춰진 은폐된 공간 안에서 류진의 토막난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팡은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되묻는 듯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과는 달리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사실 후팡과 류진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무려 6년간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관계는 반복적인 이별과 재회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잦은 이별만큼이나 성격 차이도 점점 더 두드러졌습니다. 후팡은 비교적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었던 반면 류진은 낙천적이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의 차이는 곧 갈등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도 쉽게 다투곤 했습니다. 특히 후팡은 의심이 많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녀의 집착과 소유욕은 류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를 지켜보던 류진의 가족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오래전부터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양가 부모가 함께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합의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류진의 부모는 후팡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전달했고 이에 후팡과 그녀의 부모 역시 더는 서로 얽히지 않기로 하며 각자의 삶을 살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이후에도 두 사람은 완전히 연락을 끊지 못했고 후팡은 여러 차례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2일 밤 후팡은 류진을 모텔로 불러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야식을 먹었고 그날 밤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후팡은 다시 연인 관계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류진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말은 후팡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그럴 거면 왜 나랑 잤냐는 말이 나오면서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팡은 수면제 20정을 몰래 우유에 섞어 류진에게 건넸고 그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마시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류진을 확인한 뒤 후팡은 직접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신을 훼손해 은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후팡은 모텔 화장실에서 자신이 배운 의학 지식을 활용해 시신을 처리한 뒤 2개의 캐리어에 나눠 담아 외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도심 외곽의 한 폐가로 향해 벽 한쪽에 시신을 숨겼고 주변에 있던 버려진 벽돌로 다시 벽을 쌓아 완전히 은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학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는 점, 그리고 시신을 벽 속에 은폐하는 잔혹한 방식을 택한 점을 들어 그로 인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5일
그녀에게 총살형이 집행됐습니다.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한 집착으로 인해 의사였던 두 사람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끝난 사랑을 붙잡으려는 누군가가 다시 다가온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20대의 한 여성은 퇴근 후 집에서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듯한 이상한 기척을 느꼈고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본 바로 그때 한 남성이 갑자기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목을 칼로 그어버렸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직후 여성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피해자의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전 남자친구 역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23세 여성 골목길 강도 살해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2013년 5월 16일 중국 푸젠성 스스시 그날 저녁 7시경 한 여성이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젊은 여자 한 명이 피범벅이 돼서 쓰러져 있어요. 처음엔 서로 껴안고 있길래 연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여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여자 얼굴이 피범벅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마침 골목을 지나가던 한 동네 아주머니 역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선가 들려온 살려주세요 라는 여성의 비명소리에 놀라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한 남성과 함께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미약한 신음만 흘리고 있었으며 목소리조차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곁에 있던 그 남성은 사람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그대로 골목 안쪽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확인 결과 사망한 여성은 투후이 당시 23세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식도와 기관지 그리고 경동맥이 모두 절단되면서 발생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장소는 집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골목길이었고 그날은 마침 폭우가 쏟아지고 있던 저녁이었습니다. 골목은 조명조차 희미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인근에 설치된 공공 CCTV가 범행 전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저녁 6시 45분경 피해자 투후인은 혼자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기 직전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뒤따르던 남성은 우산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기에 어떤 이상한 낌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던 그녀를 그 남성이 갑자기 등 뒤에서 끌어안았고 곧바로 목을 칼로 그으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범인은 곧장 골목 안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약 10초 뒤 범인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CCTV를 반복해서 분석한 끝에 이 사건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범인은 목 부위를 정확히 찔렀고 과도한 몸싸움 없이 단숨에 피해자를 제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범행 자체에 명확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범행 직후 바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벗어났다가 약 10초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강도 범행과는 거리가 있었고 범인이 정말로 금품을 노렸다면 처음부터 가방을 목표로 삼았을 텐데 범인은 일단 현장을 벗어난 뒤에야 가방을 다시 챙기기 위해 되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범인과 관련된 단서나 물건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즉, 범인이 가방을 가져간 이유는 단순한 절도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은 낯선 이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누군가의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피해자 투후이의 어머니는 경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수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우리 사위 샤오창이었어요. 딸이 샤오창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정말 극구 반대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요즘은 딸이 저한테 자주 전화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계속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샤오창은 평소에도 다혈질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고 작은 말다툼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런 폭력적인 기운이 점점 더 심해졌고 투후이는 어머니에게 이젠 더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까지 꺼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후이의 직장 동료 역시 경찰에 수상한 정황을 제보했습니다. 남편 샤오창은 평소 매일같이 아내 퇴근 시간을 맞춰 데리러 오던 사람이었지만 유독 사건 당일에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샤오창을 경찰서로 소환해 사건 당일 왜 평소처럼 아내를 데리러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날은 제 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벽지 시공을 맡게 됐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러 간 겁니다. 이에 경찰은 샤오창의 진술에 따라 해당 친구를 직접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친구의 진술과 함께 현장 인근 CCTV 영상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샤오창은 실제로 친구 집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그는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런 가운데 피해자 투후이의 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인하던 중 화면 속 남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곧바로 떠올린 사람은 바로 딸 투후이의 전 남자친구 장두광이었습니다. 투후이와 장두광은 과거 연인 관계였고 이별 당시 장두광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차례 집 앞까지 찾아와 집요하게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별 이후에도 장두광의 SNS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함께 미련을 암시하는 듯한 문구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당신과의 엉킨 인연, 내 목숨으로 증명할게.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장두광이 1년을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에겐 어땠냐고 묻자 투후이는 단호하게 지옥 같았던 1년이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경찰은 장두광이 여전히 투후이와의 관계에 깊은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풀숲에서 투후이가 사건 당시 메고 있던 핸드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지만 급여 명세서 한 장에서 혈흔이 묻은 지문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지문을 곧바로 남편 샤오창 그리고 전 남자친구 장두광의 지문과 대조했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사건 해결은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범행 당일 내린 폭우로 인해 현장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흔적들이 유실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핸드백이 버려진 위치에 범인이 직접 다녀갔다는 점에 주목해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인근 CCTV를 정밀 분석했고 마침내 그날 오후 7시경 경찰은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핸드백이 발견된 지점의 인근 골목을 지나가는 장면을 CCTV에서 포착했습니다. 그 남성은 이후 약 20분 거리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했고 곧이어 약 40km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장거리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곧장 해당 버스터미널에서 그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의 이름은 리정빈, 당시 21세였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리정빈이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7시 20분이었고 그는 오후 10시에 출발하는 약 40km 떨어진 외곽 지역행 버스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정작 그는 해당 버스에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리정빈이 실제로 외지로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버스터미널 주변의 PC방과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PC방의 CCTV 영상에서 리정빈의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투후이의 핸드백에서 발견된 급여 명세서의 혈흔 지문과 리정빈의 DNA를 정밀 대조했고 두 정보가 완벽히 일치하며 리정빈이 사건의 진범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리정빈은 피해자 투후이와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완전히 낯선 인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을 이토록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했던 걸까요? 조사 과정에서 리정빈은 사건 당일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에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19살이 되던 해 자신이 꿈꾸던 대도시로 홀로 떠났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많은 농촌 출신 청년들처럼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달에 약 40만 원의 수준의 수입으로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年轻的时候活一下一个月2000块钱但是以后老了呢还是一直这样活下去有什么意思呢 그렇게 그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의 권유로 불법 다단계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수입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직에서 그동안 모아둔 돈마저 사기를 당해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단계 조직에서 빠져나온 뒤 가족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순간 그는 혼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는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바다를 마주한 그는 삶을 끝내려는 생각까지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다에 들어가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적지 없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당시 그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身上也没钱了没办法了我只知道应该弄点钱 그리고 바로 그때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투후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정빈은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빼앗을 생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겁이 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정빈은 이것이 자신의 첫 범행이었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직후에는 그저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달아난 뒤에서야 피해자의 가방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가방 안에 있던 현금만 꺼낸 뒤 가방은 길가 풀숲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향해 일부러 표를 끊고 약 40km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법원은 강도 목적의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수법과 결과가 극히 중대하며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들어 2015년 1월 30일 리정빈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한 청년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 절실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전해드릴 사건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법정에 선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그는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쳐 참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시신을 직접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는 충격적인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지금 법정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我就定婚，你说去你们家做上门女婿，我就去你们家做上门女婿。你说来北京发展，我就辞了工作来北京发展。你说怎么着就怎么着，你说怎么着。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도대체 어떤 상처를 남겼기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결혼 2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뒤 SNS에 시신 사진을 올린 남편을 다뤄보겠습니다.
2014년 4월 26일 중국 베이징. 그날 오전 9시경 SNS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차량 내부로 보였고 그 안에는 머리가 둔기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는 범행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계정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서 안으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서 저를 체포하세요. 그리고 경찰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당시 무직 상태였던 22살의 거이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였다고 밝힌 여성은 같은 나이의 아내 천자오. 놀랍게도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단 2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경찰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고 현장 확인 결과 거이펑이 경찰서에서 진술했던 범행 경위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결혼 2달 만에 남편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 시신을 SNS에 올린 이 끔찍한 사건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무조건 사형이다. 저건 정신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성격이 원래 이상한 사람 아니냐 등의 반응과 함께 거이펑을 향한 거센 비난과 극단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남편 거이펑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건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전에 거이펑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의 증언은 거이펑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말수가 적고 남에게 해를 끼칠 줄도 모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내를 살해했는지 지금도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상과는 다른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사건은 점점 다른 시선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이펑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거이펑은 중국 안후이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그 역시 어린 시절부터 빠듯한 살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기에 거이펑은 중학교도 끝내 마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현실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외지로 나가 막노동을 시작했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삶을 일궈나갔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끝에 거이펑은 불과 20살의 나이에 한 달에 약 150만 원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물가를 고려하면 거이펑이 벌던 약 150만 원은 한국 기준으로 약 500만 원에 가까운 고수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자도 술도 멀리하며 오로지 일에만 집중해 살아왔지만 문득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이펑의 친구가 한 여성을 소개해줬고 그녀가 바로 거이펑의 인생에서 첫 번째 여자이자 훗날 그의 아내가 되는 천자오였습니다. 그리고 천자오는 당시 안후이성의 한 전문대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또래에 비해 말투가 성숙했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거이펑은 그런 천자오에게서 여자라는 존재로부터 느껴지는 설렘과 함께 있을 때의 안정감 같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천자오 역시 말수가 적은 거이펑에게서 말로 표현하긴 어려운 어딘가 믿음직한 기운과 남자다운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감정은 빠르게 자라났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천자오의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베이징으로 이주해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있었고 외동딸이었던 천자오는 학업을 마친 뒤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진다 해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었고 자취방을 함께 구해 동거를 시작한 뒤 약 2년 동안 연인이자 가족 같은 존재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천자오가 전문대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거이펑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며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베이징 부모님 댁에서 함께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여자인 천자오가 먼저 청혼을 했다는 사실에 거이펑은 내심 기뻤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현실적인 고민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그가 베이징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도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들과 가족도 모두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자신의 학력으로 베이징이라는 대도시에서 과연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막노동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거이펑은 천자오와 함께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약혼식을 치르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 천자오의 부모는 참석하지 않았고 오직 시골에 살던 거이펑의 부모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천자오의 어머니는 끝까지 결혼 지참금조차 없는 거이펑을 사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것엔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천자오의 부모 역시 마지못해 딸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결혼식 당일 양가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장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천자오의 어머니는 거이펑의 부모를 향해 말끝마다 비아냥을 섞었고 어디 시골에서 논이나 일구던 분들이 결혼식은 처음인가 보네? 라며 무례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거이펑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네가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집은 있니? 차는? 지참금은 제대로 준비는 했니? 그리고 그날 이후 거이펑은 아내와 함께 베이징 집에서 장인, 장모와 생활하게 되었지만 매 순간 눈치를 보게 되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이펑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안후이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천자오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간다면 갈 곳은 오직 베이징뿐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천자오는 자신의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늘 피하려는 남편의 태도에 지쳐갔고 점점 그에 대한 실망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거이펑 역시 베이징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압박이었는지를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然后来到北京工作以后，这种工作压力比带来的特别大。每天我得8个4、5个小时在地铁上，适应不了这种事。而且我赚的钱，我觉得我在别的城市吧，我一个月赚个7、8千块钱吧，够我花，还有的存。但是我在这个城市，我一个月赚个什么5、6千块，还得给别人当哈巴狗一样。 그는 그 과정을 거치며 자신이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점차 자존감마저 무너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반면 아내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 베이징에 오자마자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졌고 그 차이는 거이펑의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으로 쌓여갔습니다. 게다가 장모의 비아냥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웠던 건 그럴 때마다 아내가 단 한 번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장모의 말에 힘을 실으며 이제는 남편 거이펑이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집을 나가 달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아내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이펑은 아내의 입에서 직접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 하나만을 믿고 모든 걸 내려놓은 채 베이징으로 따라왔고 사랑 하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베이징으로 따라왔고 장모의 온갖 말과 처가살이까지 감수했던 그였지만 결혼 2달 만에 아내는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는 또다시 장모로부터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 집에 붙어 사느냐라는 식의 공개적인 모욕을 받았고 아내의 싸늘한 태도까지 그날도 예외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거이펑은 문자 한 통으로 이혼에 동의한다는 뜻을 아내에게 전했고 아내는 망설임 없이 알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이펑은 단 한 번만이라도 아내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했고 거이펑의 차량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 보였고 그 순간 거이펑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비로소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참고 고개를 숙인 채 아내에게 매달리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아내가 오히려 결정을 요구하는 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아내를 향해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하하, 이제야 나한테 비는구나. 그동안은 내가 늘 개처럼 빌었었는데 이후 거이펑은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며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천자오는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설마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어쩌겠어라는 듯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남편을 대하던 그 태도는 거이펑에게 끝까지 자신을 얕잡아보는 시선으로 느껴졌고 그 순간 억눌러 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그는 아내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내는 끝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그는 망치를 들어 아내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쳤고 이어 흉기를 사용해 추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정신을 차리고 살려달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이펑은 그 고통을 끝내주겠다는 말을 남기며 다시 망치를 휘둘렀고 결국 아내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이펑이 아내의 시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이유 역시 단순한 과시나 조롱이 아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말만을 따르며 살아왔고 그런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의 가족이나 지인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꾸며낸 거짓말쟁이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한 거이펑은 자수 경위와 더불어 가정 불화가 범행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한편 사건 이후 딸의 참혹한 시신을 처음 목격한 장모는 그 충격으로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던지고 거이펑이 따라갔던 사랑은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스스로 파괴해야만 끝날 수 있었던 지독한 악연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거이펑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시청 감사드립니다.